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파생상품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할 때 각각의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이게 파생상품이라고 할 때, 이게 derivatives,라고 할 때 이게 뭔가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derive 됐다, 유도됐다, 파생됐다 하는 의미의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주식이 있었는데 이 주식에 대한 선물, 옵션 이런 게 주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금이 있다 그러면 금에 대한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이게 금이 없으면 그 금에 대한 선물, 옵션 거래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주식이나 금이나 뭐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뭐 옥수수에 대해서 선물 거래 또는 원유 있죠. 원유 선물 거래를 하잖아요. 그 기름, 휘발유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원유죠. 원유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등유, 경유, 휘발유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본적인 상품으로부터 선물 옵션이라는 것이 파생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파생 상품이고, 그럼 원래 있던 상품들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상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초자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기에 이제 강의 초반부에 이제 뭐 현물 뭐 이런 말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물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현물에 상응하는, 상대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개념이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의가 영어로 이제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스팟. 한 점, 현재 시점.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일로부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거나 판다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그 거래일로부터 결제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이런, 또는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데, 대화나 용역을 받는데, 이때 어떤 거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현물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그러면 영업일로 따지면 3영업일이죠. 그리고 2영업, 그러니까 이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그러면 3일 동안에 걸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거래일로부터 매매를 하고, 사거나 팔고 거래를 하고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돈 주고 물건 받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는 현물 거래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의 대상물을 현물이라고 한다. 이게 기본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등장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 돈을 지금 당장 내가 가서 뭐 그 당시에 뭐 말을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직접 거래, 현금 결제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은행을 통해서 뭐 은행의 지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을 하거나 또는 나라의 거리가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당장 물건 사겠다고 전산으로 뭐 이렇게 전신으로 한다고 쳐도 돈 주고 물건 받는 데는 한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당장 거래하고 결제 이루어지는 걸로 가름하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현물 거래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관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주식을 사고 팔면 그 주식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주식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내일 모레 3일 결제를 보통 결제라고 해요. 3일, 오늘 당장에 계좌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내일이 1영업일제고 모레가 2영업일제니까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래를 하고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보통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현물이 2영업일을 초과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물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는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3영업일부터니까 보통 뭐 5일 있다가 6일 있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선물 거래나 선도 거래들이 있어 왔는데, 통상적으로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같은데, 영국이 식민지 같은데 이랬다가 식민지 개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광물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뭐 어떤
무역품 같은 것들을 배로 실어 나른단 말이죠. 근데 보통 한 3개월은 걸리더라. 그래서 선물 거래는 보통 3, 6, 9, 12월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몇 월 달에 이게 오느냐 또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기간이 짧아서 매월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시초가 생길 때는 이제 이렇게 좀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결제가 물건 주고 돈 받는 시스템이 이루어졌다. 계약은 선물 계약은 지금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수합 거래를 대표적인 4개의 파생 상품으로 볼 수가 있고요. 4종류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거래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소를 시장이라고 공식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선물 거래소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있잖아요. KRX 그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래를 장외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의를 보도록 하죠. 자, 파생상품의 개념적 정의를 보시면 이 선도 거래라고 하는 것은 포워드 트레이딩이에요. 포워드. 그래서 이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이 수합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는 공통적인 4가지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하는 이 4가지 속성을 동일하게 담고 있어요. 미래 특정 날짜에 내년 3월 달에 특정한 자산을 삼성전자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5만 원에 특정한 수량만큼 한 주를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계약이 선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이렇게 이 부분은 동일한데 거기 보면 매입하거나 매도하겠다는 선도 거래는 비표준화된 사적인 계약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도 거래는 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거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때도 뭐 야 그 내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너 5마리 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물고기 잡을 때 한 달 있다가 또는 일주일 있다가 3일 있다가 나한테 물고기 내가 5마리 줬으니 너는 7마리 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물고기 5마리 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 과일을 따서 어떤 특정한 과일을 따서 나한테 몇 개를 달라.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현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뭐 물고기나 과일을 일정한 가격 그 교환의 어떤 척도가 되겠죠. 일정한 수량만큼 몇 마리 몇 개 이렇게 이걸 매도하거나 매입하겠다고 농작물 거래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작물을 밭대기로 수박을 밭대기로 야 이거 3개월 있다가 봄에 수박밭에 있는 수박을 통째로 전부 다 또는 배추밭을 뭐 과일밭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일반적으로 선도 거래의 유형이고 그러한 선도 거래는 수박이 많이 익었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표준화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고 그리고 사적으로 개인 간에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런 거래들을 기본적으로 선도 거래다, 포워드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포워드 선도 거래를 했을 때의 한계가 있어요. 개인 간에 만나서 했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안 지켜졌을 때, 그 소위 속된 말로 말하면 배째라 그러면 뭐 야 이게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가 가지고 그 뭐 배추밭에 또는 수박이 흉작이 들어서 한 수박 하나에 뭐 가격이 막 2배로 뛰고 배추가 3, 4배로 뛰고 뭐 이런 가격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상존한다.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 불이행 위험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공적인 계약으로 하고 그 계약도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뭐 옥수수다. 그러면 밀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표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 그 품질 같은 거를 표준화하고 또 우리가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 선물 걸 때 어떤 달러는 크고 어떤 달러는 작고 이게 아니고 표준화가 가능한 거죠. 또 금이다 그러면 순도 99.9%에 1kg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전에 선도 거래는 사적인 거래라고 그랬는데 이 선물은 공적인 거래다. 그럼 공적인 거래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 2가지예요. 하나는 계약의 공신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종의 보증금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증거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진이라고 해서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서 야, 나 계약 지킬 테니까 돈 얼마 내놓고 너 1,000만 원 내놔. 양쪽 다. 그러면은 매입 계약을 한 사람도 매도 계약도 둘 다 계약금을 일종의 증거금, 보증금 같은 거를 증거금으로 내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럼 지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식으로 증거금을 가지고 공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또 하나는 증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금 범위 이상으로 가격이 변동한다든가 뭐 증거금을 100만 원, 500만 원 얼마로 할 거냐 이것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곳, 다시 말해서 거래소를 거쳐서 선물 거래소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의 공신력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적인 계약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의 범주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선물과 선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본질적인 속성은 네 가지는 같지만 미래 특정 날짜에 내년 6월 달에 특정한 자산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한 가격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에 일정한 수량 한 주를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일단 어떤 주식은 크고 어떤 주식은 작고 어떤 주식은 지분이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지분도 한 주당 같은 지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선도 선물의 차이가 있고요. 옵션은 역시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사거나 팔겠다는 이 네 가지의 속성들은 같습니다. 다만 선물 계약과 선도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사거나 팔겠다는 계약인데 반해서 요거는 사거나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옵션은 아시잖아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에도 옵션이 있고 집에도 집 그죠? 분양받을 때도 옵션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옵션은 권리다. 그러니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선물 거래나 선도 거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가 공유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나도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외에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스왑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스왑은 원래 이 스왑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는 방금 얘기했던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는 자산이나 권리를 거래하는 거라면 스왑은 통상적인 그 출발에서는 의무를 교환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자 지급 의무라는 것에서 스왑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왑은 단어가 나오면 맞교환이다라는 용어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물 교환하는 걸 바트라 그러잖아요. 스왑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 금융적인 것들을 맞교환하는 개념으로 이제 출발이 됐는데, 그 추상적인 것들. 그래서 이 맞교환의 의미에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고정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과 변동금리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고정금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위험하지 않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자기는 계속 높은 금리를 내야 되고 변동금리도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신용에 따라서 보증금리와 변동금리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고정금리 의무 이자 부담을 하고 있거나 변동금리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경제 주체 간에 야 우리 서로 바꿔서 부담하자 라고 한다면 그러한 거래가 스왑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자 지급 의무를 맞교환하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이런 형태를 가장 전형적인 스왑의 형태라고 해서 그걸 플레인 바닐라, 평범한 달콤한 바닐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양거래 당사자 간에 그래서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자 지급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나 뭐 자산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교환하는 거래 중에 이제 현금 흐름을 맞교환하면 우리가 스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화 스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달러와 원화, 달러와 엔화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스왑 거래를 체결해놨다. 그러면 스왑 그 거래 체결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달러 모자라면 그 교환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스왑이라고 한다. 그래서 협의의 스왑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지급 의무를 일정 기간 동안 맞교환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확대돼서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왑 거래는 두 거래 당사자의 자신의 지급 의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방법이고 기법이고 주로 채권과 관련된 지급 의무를 그 교환의 대상으로 해서 출발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됐다. 자산이나 권리까지도 맞교환하는 거래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왑 거래 같은 경우는 방금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와 트리플 B,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기업이 더 신용 등급이 높죠. 그러면은 이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 간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변동금리는 위험 자체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동금리 자체는 신용 등급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 고정금리에 비해서는 차이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은 A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미 현재 상태가 고정금리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B기업은 변동금리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산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고정금리 자산에 고정금리 부채가 있으면 리스크 해칭이 어느 정도 돼요. 하나가 올라가면 줄 거가 올라가면 받을 것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줄 게 내려가고 받을 것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해칭이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자산은 변동금리 자산이고 부채는 고정금리 부채인 이런 기업 또 자산은 고정금리 자산이고 부채는 변동금리 부채인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약간 엇박자인 자산 부채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관리 그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서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의무인 부채가 고정금리인데 이 A기업은 신용이 AAA라서 높아요. 신용이 좋아요. 신용이 좋은 기업은 고정금리 이자를 적게 줘도 회사채를 잘 팔립니다. 망할 것 같은 신용이 안 좋은 기업은 극단적으로 이자 많이 줄게 해야 뭐 이자 막 10%, 20% 이렇게 그보다 더 이상 줘야 회사채가 팔리겠죠. 그래서 고정금리 부담이 A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B기업은 변동금리는 A기업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기업의 변동금리나 B기업은 0. 얼마 리보금리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런던 인터뱅크 오프 더 레이트라고 해서 리보금리라는 게 우리 한국은 코리보라고 그래요. 인터뱅크 은행 간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변동금리는 큰 차이 안 나니까 B기업 같은 이 부채의 변동금리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고정금리 이자 부담하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이자를 내가 대신 부담해 줄게. 그러면 당신은 B기업은 A기업한테 우리 변동금리 대신 부담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산도 변동금리 자산이고 부채도 이렇게 오면은 변동금리 부채가 되니까 변동끼리는 리스크가 시장금리가 변해도 시중금리가 변해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같은 걸로 바꾸어지니까. 근데 이쪽에도 고정금리 부채도 이렇게 오면은 금리가 자산의 금리와 부채의 금리가 픽스돼 있으니까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을 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 유리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B기업이 조금 수수료 같은 걸 더 부담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요 사이에 누가 금융기관이 중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니까 서로 기업 간에는 다른 기업이 어떻게 부채 구조가 돼 있고 어떤 그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중간에 딱 보고 A기업은 이렇고 B기업이 야 니네 둘이 서로 스왑해라. 내가 중간에 수수료 조금만 주면 관리해 줄게. 뭐 이런 거래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이자 지급 의무와 보증금리 이자 지급 의무를 서로 교환하는 뭐가 스왑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스왑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스왑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거래 특징.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거래는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원시적으로부터 해서 농작물 거래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 내가 뭐 만년필 하나 샀는데 이거 한 일주일 사인할 일이 있어서 쓰다가 나중에 야 친구야 네가 이거 일주일 있다가 지금 산 가격에 반값에 사갖고 가. 그러면 이것도 선도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준화가 불가능하죠. 그죠? 많이 쓸 수도 있고, 이게 뭐 험하게 쓸 수도 있고, 아주 깨끗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사적으로 거래하는 거고, 쓰고 있던 모자를 뭐 일주일 있다가,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줄 수도 있고,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다면 표준화가 불가능하면서 사적으로 하는 이런 거래들이 통상적인 선도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농작물 거래에서 많이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동일한 계약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물 가격 변화가 불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선도 계약 불이행령. 그래서 가격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딱 만났는데 농작물 밭대기로 이걸 얼마 팔기로 했어요. 근데 5만 원이 됐는데 배추 밭대기로 5만 원 했는데 이 배추 밭이 냉해가 발생해가지고 가뭄이나 홍수, 냉해 이런 걸로 작황이 확 안 좋아지고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한 3배 뛰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농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5만 원에 판다 그랬는데 지금 시중이 15만 원 해. 3배나 뛰어가지고 그러면은 농부는 야 내가 위약금 물더라도 이거 5만 원에는 못 팔겠어.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 이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걸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거에서 증거금 같은 거 받고 계약 이행할게, 보증금 낼게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불이행될 위험이 존재한다. 반대로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게 그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농부는 지금 시중 가격은 이게 이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밭대기로 팔아도 만 원밖에 못 받는데 우리는 계약을 5만 원에서 야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중간 도매상이 5만 원에 사겠다는 했던 사람이 아유 나는 그 위약금 만 원 더 위약금 물더라도 5만 원은 절대로 못해. 이러면서 계약 불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상황의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계약 불이행 위험이 상존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선물 거래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물 인수도 목적의 거래를 주로 한다. 주로 물건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실물 자산을 실제로 인수도 할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이다 그러면 금은 실제로 내가 금이 막 한 100kg 산다 그랬을 때 그런 계약을 했다면 진짜 금 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수 선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지수를 내가 뭐 보이지도 않는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를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 선물 거래는 이렇게 실제 물건을 주고 받을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물건의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달러 선물이다 그러면 실제 달러 선도 거래를 하면 실제로 사적으로 몇 개월 있다가 야, 100달러 100달러 서로 바꾸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적으로 했을 때는 선도 거래고 거래소를 통해서 하면 선물 거래인데 그럴 때는 실제 물건을 받는 것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도 거래는 실물 physically delivery, 실물 인수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선도 거래 방금 얘기했던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현물가에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 뭐 팔겠다고 했던 사람 입장에 배 아프잖아요. 이게 원래 선도 가격은 요건데 이거보다 확 뛰었으니까 계약 불이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역시 매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난 지금 시장 가격이 이렇게 싼데 이 선도 가격 이 가격은 못 사겠어. 그럼 계약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불이행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매입자, 매도자 각자 입장에서 분리할 때 요거 만약에 5만 원에 사겠다 그랬는데 6만 원, 7만 원, 8만 원 되면 만약에 지수 선물이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가 뭐 얼마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죠. 또는 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그 표준화가 가능하고 달러의 환율도 계속 바뀌지만 달러는 표준화돼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실제 달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지수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계약을 이 청산하는 방식이 주로 반대 매매라는 걸 한다. offset trad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로 선물 거래하면 실제 주식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 5만 원에 사거나 팔겠다고 계약을 했으면 가격이 오르면 반대 매매로 팔겠다는 계약을 사겠다는 계약을 이미 했다면 팔겠다는 계약을 나중에 하면 그러면은 사겠다고 할 때 받아야 되고 팔겠다고 할 때 줘야 되는데 각각 줄 거와 받을 게 하나씩 있으니까 안 주고 안 받고 가격 차이만 현금으로 정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청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리어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산할 때, 그래서 세틀먼트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반대 매매로 금을 안 주고 안 받고 원래 금 1kg 만약 20만 원 한다 그러면 20만 원 1kg이 아니라 그 뭐 한 돈에 뭐 7만 원, 8만 원 한다. 10만 원 한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반대 매매를 한 번 더 해서 금을 주고 받는 건 안 하고 가격 차이만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불리하면 의무가 되고 여기가 의무가 되죠. 유리하면 권리가 되는 이 두 개가 차이예요. 이 특징이. 그래서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내가 유리할 때는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이 유리하면 내가 불리할 때는 의무가 생긴다. 공유되어 있다.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 선도 거래 목적을 한번 보시면 실물 인수도 직접 물건 주고 받을 때 선도 거래는 사적으로 똑같은 계약이 없으니까 수박 밭대기로 또는 채소를 밭대기로 뭐 이렇게 뭐 옥수수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수박은 그 채소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선물 거래는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달러 뭐 어떤 달러든 다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산다 그랬던 걸 똑같이 판다 그래도 똑같은 자산이 있다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는 기본적으로 주로 현물 거래의 가격 변화에 해칭하기 위한 거고 위험을 가격 변화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선물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선도거래, 선물거래를 비교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선도거래는 거래 쌍방이 직접 사적으로 만나고 특정한 장소가 없이 뭐 커피숍에서 만나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뭐 다양한 형태로 개인과 브로커 사적으로 하고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있다. 연락을 직접 해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없고 정금 제도도 없는 데 반해 선물거래는 그렇지 않다. 선물 중개 회사가 대행하고 거래소가 있다는 거죠. 한국 거래소 안에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선물 거래소 회원, 선물 거래 증권사처럼 선물 거래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 알 수 없어요. 주식 거래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내 주식을 누가 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 기업의 주식을 샀을 뿐이지. 선물도 마찬가지다. 달러를 선물 거래했는데 내가 보낸 달러, 내가 판다고 한 그 달러를 누가 샀는지는 특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 증거금 제도는 있다. 그래서 증거금을 통해서 계약의 공신력을 높인다. 신용위험 비교적 높고 상대방이 계약 체결 안 하면 선도거래는 불이행될 수 있어요. 계약이. 여기는 보증금을 증거금으로 내놨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없다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맞다. 전혀 없다 그러면 뭐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물 회사도 신용위험은 있긴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 형성, 계약 체결 시에 결정이 되면 변하지 않지만 요 선물 거래는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왜? 표준화된 그 상품이 있으니까 금 순도 99.9% 1kg이라는 게 늘 있으니까 그 가격이 계속 바뀌고 달러는 그 늘 표준화된 게 있으니까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변하지만 선도 거래는 그 계약이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계약 체결 시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만기 시점 거래 상대방이 정하고 결제 시점도 마찬가지. 근데 선물 거래다 그러면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도 거래는 계약 종료일에 한 번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 쌍방이 결정해서 계약 단위나 인도일이나 대부분 실물 인수도 하고 거래 상품도 무제한인데 반해서 선물 거래는 표준화됐다. 상품 표준화되고 대부분 반대 매매로 청산하고 선물 거래소가 결정을 하는 게 인수도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 표준화된 가격 단위, 계약 단위도 틱 사이즈라서 틱의 초침이 틱틱틱틱틱틱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최소 호가 단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데일리 세틀먼트 그리고 클리어링 일 정산과 청산이 그 선물 거래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 뭐냐? 선물은 선도와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가 공유되어 있지만 옵션은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의 매도자, 권리를 돈 받고 판 사람은 의무만 있어요. 얘는 매도자는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옵션의 매입자는 권리를 산 사람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권리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특정 날짜에 내년 6월 달에 특정한 자산 삼성전자 주식을 일정한 가격 5만 원에 일정한 수량 한 주를 살 수 있는 옵션, 이게 콜 옵션인데요. 살 수 있는 옵션 콜, 팔 수 있는 옵션 풋 이렇게 했을 때 콜 옵션, 살 수 있는 옵션을 샀다 그러면 그죠? 1,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한 7만 원, 8만 원 했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에 7, 8만 원짜리 살 수 있으니까 유리하니까 권리 행사하면 되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2, 3만 원밖에 안 하고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럼 굳이 시장 가격이 2, 3만 원인데 내가 5만 원에 살 이유가 없죠. 불리하면 권리 행사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권리 살 때 그 프리미엄, 그 권리의 가격을 1,000원 주고 산 그것만 날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매입자 매도에게 세퍼레이트 돼 있어요. 분리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옵션의 매입자는 권리 보유, 매도자는 의무 부담. 선물 거래는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고 옵션 거래는 분리가 돼 있다. 선물 거래는 기초자산 그 자체의 거래 대상인데 선물 거래는 3개월, 6개월 있다가 9개월, 12개월 있다가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팔겠다고 하는 그 기초자산 자체에 대한 거래를 하는 건데 옵션 거래는 그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그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 이런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 대상이다 하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그 공통점이나 이런 걸 보면 옵션, 선물, 스왑 거래, 회계장부상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off the balance sheet transaction. 밸런스 시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무상태표, 대차대표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은 장부 외에 부외 거래다. 왜냐하면 미래에 가서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그때 가봐야 하니까 아직 이게 우발 채무 같은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우발 잠재적인 자산, 잠재적인 부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미래 가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달러가 환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그때 가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의 금융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 개념은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의 용어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명확하게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만큼 사거나 팔 수 있는 팔겠다는 계약이냐 권리냐 또는 양 당사자 간의 현금 흐름을 맞교환하는 거래냐 이런 정도의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복습을 꼭 해두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선물 거래와 관련되는 기능과 유형, 다시 말해서 이제 대표적인 파생 상품 4가지 중에서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스왑 거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물 옵션이 대표적인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선물 옵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선물의 기능을 하나씩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위험 제거 또는 회피 기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의 차이는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KB국민은행이다,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한국전력, 뭐 그런 그 기본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하죠. 오르는 것은 위험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이 미래 내년에 가가지고 나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럴 계획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건 괜찮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은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 위험, 금을 갖고 있거나 달러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그 가치가 감소했을 때에
그 리스크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이 아니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나는 미래 가서 얼마 또는 옵션 거래에서 얼마에 팔 수 있는 걸 딱 사놓으면 그보다 떨어져도 나는 그 가격에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또는 반대로 앞으로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위험하죠. 이거 내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 위험하니까 나는 예금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들어놨던 것을 만기가 내년 6월이다. 그럼 내년 6월에 현금이 생기는데 이젠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주식을 사고 싶다. 근데 그 주가가 오르면 위험하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 지금 가격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하거나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구입해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미리 지금 피할 수가 있겠죠. 그거 바로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기능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선물 옵션 중에 특히 선물이 할 수 있다. 옵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을 넘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위험이 이제 방어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 어떤 정보가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샥이 와가지고 배드 뉴스가 와서 가격이 뚝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거나 미래에는 내년에는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상대방 시장에 있는 대다수가 그러면 누군가는 야 나는 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팔자는 사람은 많이 나오겠지만 선물 매도 계약은 나오겠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줘야 그 사겠다는 사람이 그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거래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투기 거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해칭 거래를 한다 그러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야 그 예상이 빗나가기만 하면 나는 그 상대적인 반대 급부를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어 라는 관점에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해칭 거래를 하는 사람의 위험을 누구에게 스페큘레이터 투기 거래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리스크 트랜스퍼 펑션이 위험 전가 기능이 가능하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929년에 주식 이제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계 대공황이 30년대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예측 기능, 미리 선물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게 먼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선물 가격을 보면 현물 가격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예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이라고 그래요. 가격 예식 기능을 가격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 하는 분들도 선물 가격이 오늘 떨어졌다 그러면 내일 현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주식거래 규모를 크게 하거나 기관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꼭 반드시 미국 선물시장이나 우리나라 선물시장의 가격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미래 거래될 현물의 가격, 지금 가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물 가격이 어떨 거라는 게 지금 선물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기적인 현물 가격 안정화에 기능한다. 그러니까 현물이 선물 가격을 수렴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대로 막 발산해서 막 퍼지고 이런 게 아니고 선물 가격이 먼저 가고 그걸 따라서 현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그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현물 시장은 이 선물 시장이 없을 때보다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도 선물로 해칭을 해놓고 뒤에 가서 해칭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칭을 해놓고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한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 현물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 거래도 더 활성화되고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물 시장의 유동성이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물 가격 안정화 기능. 물론 이 유동성이 거래도 활발하게 하고 유통성도 되고 그렇게 폭넓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가격 안정화. 선물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2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장기적인 현물 가격 안정화 기능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가격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선물 가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미리 움직였는데 그 밤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발생을 하면 그게 영향을 받아서 예상과 달리 현물이 선물은 올랐더라도 현물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이쪽이 떨어질 때 저쪽 오르고 선물이 떨어질 때 현물이 오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수렴하거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평균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포메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선물 시장의 자본이 모이니까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수단,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도 있고 그것도 종목별 어떤
상품별로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기니까 선물만 거래해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재고자산의 다기간 배분, 이건 실물 거래와 관련이 되는 건데, 실물 거래에 있어서 만약에 선물 거래가 없었다면 가을에 농작물 수확해가지고 그때 다 못 팔면 이거는 창고에 썩혀야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선물 거래로서 이 농작물을 뭐 3월에 얼마만큼, 6월에 내년 5월에 얼마만큼 이렇게 미리 계약을 통해서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을 다기간 여러 기간에 걸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요가 확보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재고자산의 다기간 배분 기능까지도 선물이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가,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절감 기능.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 보면 뭐 200개 종목을 개별 한 종목마다 다 선물 거래를 200번 하는 것보다 200개 묶어서 하나 하는 거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번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선물이 있어서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 현물에 비해서 비교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물 거래 유형인데,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해징 거래, 그 다음에 투기 거래, 그 차익 거래.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해징 할 때 여기 해징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시옷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건 뭐 자유롭게 쓰면 되고요. 해징 거래 이렇게도 많이 해요. 해징 거래. 그래서 해징 거래라고 하는 거, 해지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펜스라는 게 있잖아요. 펜스는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는 거라고 본다면, 이렇게 쳐져 있는 거라고 본다면 이게 그 빈 공간이 조금 있을 수 있죠. 해칭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해치, 그 여러분들 메이즈 알죠? 메이즈가 미로 형태로 돼 있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미로 찾아가는 그 미로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 모양이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그 나무, 빽빽한 나무로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빈틈없이 쫙 그렇게, 둘러싸진 그런 것을 해지라고 해요. 해지의 의미는. 해지 메이지 그러면 울타리로 만들어진 미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해지는 위험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해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위험 방어하기 위한 위험 방어 목적의 거래다. 위험을 없애기 위한 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거래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지 거래라고 하고, 투기 거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거래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험을 투기 거래는 위험을 테이크하기,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고, 해지 거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거래고. 그래서 투기 거래는 투기꾼들은 위험이 있는데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위험이 있는 대신에, 그 위험한 상황을 떠안는 대신에 잘하면 큰 대박을 터뜨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갬블, 도박을 하면 이제 투기보다 더 나아가 더 심해지는 건데, 어쨌든 뭐 투기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때는 위험 있는 카지노에 가가지고 10번 손해나다 10번 중에 9번 손해나다가 한 번만 잘 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래가 통상적으로 투기 거래라고 보면 돼요. 시장의 예측이 다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 사람은 하락 안 할 수도 조금이나 그런 가능성도 확률도 있잖아. 그럼 그게 베팅을 하는 이런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 테이킹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첫 번째 해칭 거는 위험 부담 안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험 부담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위험 부담 안 하는 대신에 위험 부담도 없이 그리고 비용도 코스트 부담도 없는 거래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해칭 거래는 해지를 하려면 선물 거래를 하거나 옵션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죠. 선물 계약에 따르는 비용, 옵션 거래에 따르는 비용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익 거래는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 안 하고 위험도 부담 안 하는 거래를 통상적으로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 차익 거래가 제일 좋은 건데 그럼 다 이거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공짜로 돈 번다 뭐 이런 개념하고 유사한 건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칭 거래부터요. 자, 해칭 거래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위험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 울타리 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내용을 볼 때 펀드 얘기할 때, 집합 투자 얘기할 때 해지 펀드 했을 때 그때 해지는 위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그 소수의 한 100명 미만, 50명 미만 이렇게 소수의 그 사적인 어떤 투자 집단이
그 뭐 세금이나 이런 거를 절감할 용도로 해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큰 돈 얼마 이상 되는 사람만 모여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놓고 아주 이렇게 공격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기 거래도 막 하고 이런 거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칭은 위험 부담 안 하는 거래인데 일반적으로 해지 펀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위험을 오히려 테이킹하는 그런 공격적인 펀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해치 펀드하고 해칭이라는 단어하고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해칭은 위험을 방어한다.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부담하게 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매도 해칭과 매입 해칭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택 뭐 이런 게 있고요. 스트립까지. 그래서 해칭 거래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자, 현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주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겠다고 계약을 딱 해놔요. 그러면은 현물 주식이 가격이 떨어져도 선물에서는 현물 떨어진 거 가격 현물을 선물 가격으로 팔 수 있잖아요. 5만 원에서 4만 원이 됐다가 만 원 떨어져서 현물은 손해죠. 근데 선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4만 원이 됐는데도 5만 원에 팔 수 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에 팔고 반대 매매로 사겠다는 계약을 하면 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선물에 만 원이 남은 거를 현물 만 원 손해 난 거를 옵셋시키면 위험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손해 나는 것을 반대 포지션에서 이익으로 커버를 함으로써 뭐를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래. 요게 현 선물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거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현물과 선물을 이렇게 동시에 포지션을 결합을 하면 되는데, 선물만 사고 팔고 하면 이건 해칭 거래가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일종의 투기 거래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칭 거래는, 즉 현물 포지션의 손실은 선물 포지션의 이익으로 상쇄하고, 만약에 현물에 손해 났다 그러면 선물의 이익으로 옵셋을 시키고, 반대로 예상이 현물 가격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해 놨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물은 손해죠. 나는 5만 원에 팔겠다고 그랬는데 시장은 7만 원이 돼서, 그러면은 시장 가격은 7만 원인데 나는 손해보고 5만 원에 팔아야 돼요. 선물은 오히려 2만 원 손실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은 나는 5만 원 예상했는데 2만 원이나 올랐어. 현물엔 이익이 2만 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의 이익과 선물의 손실이 이렇게 상쇄가 되는, 어느 한쪽에 이익이 나면 그것만큼 다른 쪽에, 현선물 중에 한쪽은 이익이면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포지션을 취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변해도 서로 상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이 없어지는 이런 거래를 말하고, 이와 같이 현물 시장의 손실이 선물 시장의 이익으로 완전히 해칭이 된다면 이러한 해칭을 완전 해칭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완전 해칭이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 해칭에는 조금의 갭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현실에서는 완전 해칭이 발생하기 어렵고 이익과 손실이 일치하지 않는 교차,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 안 알려진 현물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선물 거래가 없어요. 선물이. 그 선물도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우량 주식에 대해서만 개별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주식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물이. 그러니까 그걸 해칭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 유사한 거 뭐 지수 선물을 한다거나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한다든가 비슷한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해지를 완전 해지와 비교해서 좀 교차해서 한다 해서 크로스 해지가 되고요. 이때는 해지되는 자산과 해지 수단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산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크로스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상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초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상관성이 높을수록 그 움직임의 방향의 강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기 전에 공분산, 상관계수, 베타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두 자산의 움직이는 관계를 공분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부호만 의미를 가진다. 플러스면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얼마나 강하게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냐를 보는 것은 상관계수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깝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그 절대적인 강도를 알 수가 있다. 1에 가까우면 거의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 같으면 거의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그 강도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자산이 10번 올라갈 때 B 자산도 10번 올라가까지는 방향성의 강도는 알 수 있지만, A 자산이 1%씩 10번 올라갈 때 B 자산은 2%씩 10번 올라가는지, 이게 3%씩 10번 올라가는지, 똑같이 1%씩 10번 올라가는지를 기울기를 알 수 없는 게 한계다. 그래서 그 기울기까지도 보는 게 베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앞에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이론 할 때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한번 설명드린 거 복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상품 해지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높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똑같은 게 없으면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은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 상관계수가 높은 자산을 해지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간접 해칭, indirect 해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해칭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롱 해지, 숏 해지 그리고 스트립 해지, 스택 해지가 있는데 롱 숏은 이미 제가 이게 파생상품 시장론에서는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롱 숏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냥 여러 차례 조금씩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buy나 sell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 지금 막 혼용해서 써요. 주식 거래할 때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에서는 그냥 buy, sell을 써야지 맞아요. 그런데 선물에서는 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 해지, 숏 해지라는 롱 숏을 쓰느냐면 현물 거래에서는 산다 판다가 지금 현재 거래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산다 그러면 지금 사는 거고 결제가 다만 이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재 거래하는 걸로 가름하기 때문에 근데 선물, 옵션, 스왑, 선도 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한 거지 지금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9개월 있다가 물건 주고 돈 받고 물건 주고 돈 받고 이런 거래를 3, 6, 9, 12월에 미래에 가서 하겠다는 잠재적인 거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거래는 어떻게 돼요? 형용사로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상태. 그래서 상태를 표현할 때 형용사를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라는 말을 그래서 항상 포지션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상태, 무슨 상태. 왜냐하면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고 잠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롱 할 때 길다는 뜻이 아니라 풍부하다, 많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진 찾아보시면 그래서 롱은 풍부하다, 많다에 그래서 앞으로 많아질 거다 하는 그런 롱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항상 붙여서 롱 포지션을 이용한 해지가 되고 숏은 잘라내다, 부족하다, 결핍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짧다가 아니고 그래서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잠재적인 거래를 상태로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 선도, 옵션, 스왑의 개념에서는 이게 지금 산다, 판다의 바이와 셀의 메인 매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롱 포지션을 하든 바이라고 하든 매입, 숏 포지션 하든 또는 셀이라고 하든 전 매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그렇지 엄밀하게는 원래 그 의미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스트립 해지나 스택 해지는 이제 선물의 금리 선물과 관련되는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롱 해지는 바잉 해지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 현물에서는 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바이에 가까운 거고 롱은 선물, 옵션, 선도, 스왑에서 주로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뭐 한다. 현장에서 실무에서 뭐 한다. 잘 구분 못 하니까 그냥 막 혼용해서 막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매도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롱 숏은 현물과 선물, 옵션, 스왑에서 구분해서 쓰지만 현장에서 뭐 한다? 막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의미는 알고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중첩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 현물 시장에 현물에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앞으로 난 내년에 가서 내년 6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올 9월 달에 뭘 사겠다. 앞으로 뭐 사겠다는 사람이 뭐 9월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어떤 내년에 가가지고 뭘 사거나 팔겠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현물 가격 상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해당 현물에 대해서 미리 선물 매입 포지션, 미리 사주겠다. 선물을 미리 매입, 오르기 전에 매입하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매입 해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여기가 t 이퀄 제로고요. t 이퀄 1이라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미래 현물 시장에 미래가 가지고 주가 오를까봐 미리 사는 사람, 미래에 살 사람이 미래 시점에 현물 시장에서 물건 주식 사고자 하는 사람이 또는 달러 사는 사람이 금 사는 사람이 살 예정에 있는 사람이 오르기 전에 오르면 위험해지니까 지금 미리 선물 시장에서 사겠다고 계약을 지금 가게 해놓으면 오르더라도 그죠? 그때 가서 이렇게 매입 계약을 했으니까 선물은 청산을 어떤 형식으로 판다는 계약 한 번 더 하면 돼요. 똑같이 10개 사겠다 그랬으면 10개 팔고 그러면 10개 안 주고 안 받으면 돼요. 안 받고 안 주면 그러면 대신 가격 변동 차이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옵셋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여기서 마이너스면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것이 옵셋이 되도록. 근데 이게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폭하고 선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똑같이 여기 1% 변하면 여기도 1% 변하고 이런 거는 현실에서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100% 완전 해지가 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해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숏 해지인데 숏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물에서는 셀링이라는 것을 쓰지만
선물에서는 지금 당장 판다가 아니라 앞으로 팔 거다는 거죠. 앞으로 부족해질 거다, 결핍될 거다, 작아질, 이제 줄어들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숏 포지션 이런 말을 현선물 거래에서는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렇게 포지션 항상 붙여서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공매도 방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공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공매라는 건 빌공짜, 진짜로 파는 게 아니라 빌려서 파는 대주, 임대할 대자에다가 그 주식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공매라는 것은 없는데 빌려서. 그러면 임대해서 주식을 팔면 어떻게 돼요? 빌렸으면 나중에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숏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라고 우리가 공매라고 얘기를 하고 신용 대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빌려서 팔았으면 완전히 판 게 아니라 다시 사야 되죠. 진짜로 완전하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매. 실제로 공갈로, 가짜로, 잠재적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잠재적인 포지션이 팔긴 팔았지만 빌려서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된다. 그래서 숏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잠재적인 거래라는 의미에서 숏셀링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근거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잠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숏셀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현물을 보유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래 현물 시장에서 현물을 매도한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불리하니까 현물 가격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팔겠다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해칭 거래가 된다. 좀 전에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피하는 거고, 그죠? 조금 전에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피하는 거고, 요거는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그죠? 현물 주식을 보유한 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을 제거하는 이런 용도로, 위험 방어 용도로 쓰이는 게 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팔 사람이, 그죠? 현물 시장에 미래에 팔려고 한다. 근데 팔기 전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미리 팔겠다고 선물 매도 계약을 지금 체결해 놓고, 만기 미래 가서 옵셋 트레이딩으로 없애고, 요거는.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선물이 플러스면 현물은 마이너스, 여기는 반대해서 이거 옵셋이 되도록 이런 포지션을 취해서 뭘 한다? 해칭을 한다. 위험을 방어하는 이런 거래를 매수 해지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립 해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유형인데, 선물 거래, 금리 선물의 경우는 금리는 이자율이 변할 수 있잖아요. 시중 금리가 계속 바뀌니까. 나는 채권 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짜리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짜리 금리의 만기가 5년짜리인 채권을 1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중 금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실제 시장 금리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바뀌니까 만약에 금리가 20%가 됐다. 그러면 이 채권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는 20% 이자 주는데 이 채권은 10%밖에 안 주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로 시중금리가 5%밖에 안 돼서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시중금리에 비해서 이 채권은 원래부터 10% 주고 있었으니까 유리하죠.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하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가 변하면 채권의 가격도 덜쭉날쭉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과 관련되는 경우에 해지해야 할 대상의 금리 포지션이 장기에 걸쳐서 존재할 때, 기간이 막 5년, 10년 이런 금리와 영향을 받는 그런 자산이 있다고 할 때 동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 선물을 동일한 수량만큼 매입 매도해서 해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선물 계약 3계약은 총 12계약이 있다고 하면은 3계약은 3개월 후에 만기가 오고, 또 3계약은 6개월 후에, 또 3계약은 9개월 후에, 또 3계약은 12개월 후에 만기가 오도록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죠? 쪼개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요 기간 동안의 금리 변동에 따르는 거는 3월물로, 또 요 기간에 대한 건 6월물로, 9월물로, 12월물로 이렇게 해칭을 해놓으면 한짝에 선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현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상쇄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엣지는 쌓아가는 거예요.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동전을 쭉 쌓았다 그러면 쪼르륵 쌓는 걸 스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저장 기법에도 그 컴퓨터 같은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결제 선물에 지금은 만기가 다 다양하게 쪼개서 여러 가지 만기가 있지만, 이 스택은 한 번에 만기가 채권월물에 12개야. 남은 거는 기간에 그러니까 갱신 만기를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매입 또는 매도한 채권월물에 다 한번 했다가 최종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채권월물 경과분만큼 제외한 3개월 지난 것만큼 3계약 끝내고 나머지 9계약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선물을 롤오버 시키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 만기를 넘기는 거죠. 롤오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래서 12계약 전부 다 선물 12계약을 전부 12계약을 3월물까지 다 해놨다가 3계약은 해칭을 끝내고 나머지 9계약은 이제 여기서부터
9월 9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또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또 3개월 지나면 또 여기서 6계약 또 3계약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 롤오버를 시키면서 전체 선물 포지션을 채권을물에다가 다 만기를 동일하게 해놓고 만기를 다 다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기를 그 채권을물에 다 올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스택 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거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해지 거래는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을 부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방어,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을 미리 피하는 것. 이게 위험 방어 거래, 해지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 투기 거래는 뭐냐면 투기 거래에도 단순 투기 거래. 그래서 현물 시장의 가격 상황과는 관계없이 선물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선물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선물 가격에 대한 예상만을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고자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를 우리는 단순 투기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가격 차이를 말한다. 대상 상품이 다른 선물, 대상 상품이 같더라도 거래는 시장이 다른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선물인데 하나는 금 선물이고 하나는 달러 선물인데 뭔가 가격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가격에 어떤 상품이 스프레드는 흩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금 선물이고 하나는 달러 선물이고 또 같더라도 시장이 다른 경우 두 번째는 그런 경우는 하나는 우리나라 금 선물과 미국의 금 선물의 가격이 다르더라. 그럼 요거 차이를 달러 환산해도 가격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거래를 할 수가 그 차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죠?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또 하나는 다른 조건은 모두 같으나 만기가 다른. 하나는 3월물과 6월물인데 이걸 잘 계산해도 이자 다 계산하고 뭐 다 수수료 다 계산해도 가격의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 스프레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선물을 동시에 한쪽은 매입하고 다른 한쪽을 매도함으로써 이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거래를 스프레드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도 가끔 뭐 선물 스프레드 거래가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많이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그때 스프레드 거래는 방금 얘기했듯이 상품이 다르거나 시장이 다르거나 만기가 다르거나 이럴 때인데 요 세 가지를 각각 뭐라고 하느냐면 스프레드 거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한월이라고 하는데 그 기한할 때 그 한자 제한할 때 월은 이게 선물의 만기가 속한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딜리버리 먼스라 그래요. 딜리버리 먼스. 딜리버리가 배달한다는 뜻이잖아요. 인수도일. 선물할 때 뭐 금을 갖다 주고 받고 하기로 한 것 또는 뭐 농산물을 배달하기로 한 날 그날 돈 주고 물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용어가 선도 거래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선물 거래로 표준화되고 공적인 거래로 만들어질 때 만기를 딜리버리 데이트 또는 딜리버리 먼스 만기월 그죠? 딜리버리 데이트 만기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옵션의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가 그날 되면 사라진다 그래서 expiration date라고 그래요. 이게 expiration 그러니까 소멸하다 사라지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말로는 전부 다 만기일 이러지만 선물도 옵션도 채권도 만기일은 같지만 영어로는 표현이 다 달라요. 영어로는 delivery date, expiration date 그러니까 인수도일 그다음에 소멸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채권의 경우도 maturity date, maturity 요 mature가 숙성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maturity 만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뭐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월 또는 인도월, 한월 뭐 같은 용어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기일이 다른 동일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결제월에 서로 다른 선물을 동시에 매입 매도하는 거. 그래서 인터 딜리버리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월간 스프레드, 인터 딜리버리 스프레드는 뭐다? 3월물 하나 사고 6월물 하나 팔고 반대로 3월물 하나 팔고 6월물 하나 사고 3월물, 6월물, 3월물, 9월물, 3월물, 12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6월물, 9월물, 6월물, 12월 이렇게 막 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결제월이 서로 다른 선물을 동시에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이런 거래를 만기간 스프레드라고 하고 두 번째 종목간 스프레드는 이게 이제 방금 인터커머더티 상품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는 금 선물이고 하나는 달러 선물이고 이렇게 두 개의 시장에서 결제월이 동일한 똑같이 3월물인데 금 선물 3월물과 달러 선물 3월물 이렇게 하나는 사고 하나 팔아가지고 금 선물이 유리하냐 달러 선물이 유리하냐 이런 게 서로 움직이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투기 거래를 일종의 스프레드 거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터마켓 스프레드는 그래서 인터커머더티, 인터 딜리버리, 인터커머더티, 인터마켓 시장 간 스프레드는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시장 거래소에서 금선물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서로 하나씩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시장 간 스프레드라고 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칭 거래와 투기 거래 용어 정리 한번 볼까요? 해칭 거래는 여기서 방금 우리가 반복해서 봤죠, 그죠? 위험을 방어 또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제거하는 용도의 거래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현물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롱 상태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풍부하고 많고, 그죠? 넉넉하고 롱 포지션이죠, 현물은. 그러면 선물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선물 팔겠다는 선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진 사람은 가격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미리 파는 선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옵셋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거네. 반대일 수도 있죠. 앞으로 살 사람은 지금 현물 없죠. 현물 숏 부족한 상태예요. 그죠? 숏 포지션인 사람이 나중에 주식 사야 되니까 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리 롱 포지션을 취해놓는, 그러면서 현선물이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위험 해칭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 거래는 이제 여기는 위험 부담 안 하는 거래고, 위험 부담하겠다는 거래잖아요. 스페큘레이션 트레이딩은. 그래서 현물 시장에 상관없이 선물만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선물 내에서도 한 종목을 샀다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아웃라이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 투기 거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다르거나 상품이 다르거나 만기가 다르거나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투기 거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 세 번째 거래죠. 해칭 거래, 투기 거래, 차익 거래는 기본적으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해칭 거래는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해서, 특히 선물 이용할 때 뭐 증거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수료 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투기 거래는 또 위험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익 거래는 비용도 부담 안 하고, 그리고 뭐도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래가 차익 거래이고, 그러한 차익 거래를 했을 때 시장이 엇박자가 나서 균형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을 균형이라고 그랬는데, 균형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원래 균형이라는 건 일물일가의 원칙이 성립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일물일가, the law of one price. 하나의 자산에는, 하나의 물건에는 일물일가,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야 그게 균형이에요. 경제학적으로 the law of one price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순도 99.9%의 금 1kg인데 일물일가가 아니야. 이게 깨졌어. 그러면 어떻게, 일물일가가 아니면 금이 환율 따지고 뭐 다 따져도 어느 한쪽이 더 비싸거나 한쪽이 더 싸면,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격이 싼 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초과 수요가 생겨요. 가격이 비싼 데서는 초과 공급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균형이 일치하지 않겠죠. 싼 데서 많이 살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이쪽 시장에서도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생겨요.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균형이라면 차익 거래를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렇게 균형이 아닐 때 차익 거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짜로 돈 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상품이 두 개의 시장에서 각각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을 때 비싼 시장에서 매도하고 동시에 싼 시장에서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거니까 제가 그냥 그걸 한번 첫 번째 주식을 삼아서 예를 많이 드는데, 자, 그럼 그 삼성전자 주식이 뭐 10만 원 한다, 5만 원 한다, 7만 원 한다, 9만 원 한다, 어떤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이 삼성전자를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면 원래 수수료 제하고 또 물량이 늘어나서 대략 한 5만 원짜리였는데 한 몇천 원 더 할인해서 발행하면 되는데, 이게 물량을 새로 증자를 할 때는 대폭 할인을 합니다. 30% 이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중적으로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어쨌든 5만 원의 시장 가격인데 그 새로 발행할 때 3만 원에 한다, 아니면 4만 원에 한다. 그러면 기존에 5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주식 판 5만 원 가지고 3만 원에 새로운 신주를 사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돈 든 거 없죠? 팔았던 돈으로 다시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안 했어요. 판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적인 위험도 없어요. 왜? 원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새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기 때문에 같은 기업의 같은 주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추가적인 위험도 부담 안 하고 수수료 떼고도 대략 한 15,000원 남았다. 이런 거래가 차익 거래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일본의 이자가 거의 마이너스 이자에 가까울 정도니까 이자 안 하고 돈을 빌렸다. 엔화를 빌려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에 이자 많이 주는 데다가 환율 다 감안해도 거기다가 예치를 하면 그냥 앉아서 내 돈 안 내고, 내 돈 안 들이고,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캐리해서 가져가가지고 트레이딩하면 차익 거래 나올 수 있습니다. 현선물 가격 차이도 계리가 이자율 다 따져보고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몇 분, 몇 초 이렇게 차이가 생길 때
이러한 공짜로 돈 버는 기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산으로도 막 그 차익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은 선물 만기일인데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의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내렸어요,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차익거래 같은 기회를 시장의 균형이 깨졌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그럴 때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거래하는 차익거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거래를 뭐라고 한다? 차익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 상품 매도하고 비싸면 팔고, 적절한 이후 팔면 자꾸 팔고 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이 돌아왔을 때 반대 매매로 해서 위험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서 자꾸 내려가면 싸게 사서 옵셋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내는 거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현 선물 가지고도 이게 균형 가격이 벗어나면 이자율이나 다 감안해도 이거 현물 가격이 얼마만큼일 때 선물은 얼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코스트 오브 캐리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유 비용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큼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퓨처스 프라이스는 선물 스팟 프라이스에다가 플러스 코스트 오브 캐리, 그죠? 보유 비용, 요 이자 환산하는 거 있어요. 그죠? 요 보관 비용 이런 거 수수료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코스트 오브 캐리를 합친 건데, 요걸 다 감안해도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으면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차익거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이게 차익거래가 이익이 안 생겨도 차익거래를 할 수는 있죠. 근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차익거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하는 거래, 이게 차익거래예요. 근데 이때 시장이 균형을 벗어나 있을 때는, 불균형일 때는 차익거래를 통해서 차익거래 이익을 만들 수 있다. 아비트리지 프로핏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맞는 거고, 근데 많은 교과서나 잘못 알고 있으면, 교과서의 취지도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익을 내는 거래, 이게 차익거래다라고 하면 반쪽만 설명하는 거다. 이익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차익거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차익거래 이익이 생기는 거는 뭐다? 시장이 균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차익거래라는 것은 이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전에 추가적인 비용도 추가적인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거래, 이게 차익거래이고, 여기서 시장에서 균형인 상태에서 차익거래 아무리 해도 이익은 안 생겨요. 불균형인 상태, 시장이 잘못 작동하고 있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거래를 하면 공짜로 돈 버는 기회가 생긴다. 그걸 누가? 프로그램이 그걸 막 감지를 한단 말이죠.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서 이자를 따지고 막 그 프로그램 그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을 집어넣었을 때 전산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딱 띄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래하면 차익거래 이익이 나옵니다 하면 그 담당자가 동시에 15종목 이상 쫙 들어갈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선물 차익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차익거래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익거래의 정의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반복해서 익혀놔야, 그래야 차익거래가 투기거래와 해지거래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의 차익거래 불가능, 그러면은 가격이 괴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차익거래 했는데 차익거래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불균형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론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이 비싸게 팔고 싸게 사니까 이거는 가격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럼 요럴 때 이론 매도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도 차익거래나 매입 차익거래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가격의 괴리가 생겨도, 그때는 언제냐? 요만큼 이론 매도 가격보다 더 싸게, 더 비싸게 요길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요거보다 더 낮으면 매입을 하고 이거보다 더 높으면 매도를 해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 일정 구간에서는 그게 안 통하더라. 이런 매입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이런 매도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 당연히 매도 차익거래, 매입 차익거래가 나옵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그 차익거래를 하더라도 차익거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있고, 했는데 거래 비용도 못 챙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해봐야 소용없다. 그 다음에 매도 매수 호가 스프레드도 있어요. 시장에 주식 그 단말기에 그 호가창 보시면 아시지만, 살려는 사람은 10,000원에 살려고 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1,1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그 괴리가 100원으로 돼 있든 어쨌든 1,000원으로 돼 있든 50원, 그 기본적인 어떤 만 원으로부터 우리가 그 500원 단위의 그 차이만큼이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있어서 지금 당장 그 가격으로 사거나 팔 때 좀 불리하게 사고 좀 불리하게 팔아야 되는 그 스프레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시장가라 그러면 사실 시장가라는 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밴드로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짜리가 있고 이 50원 단위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매도 매수 호가가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가격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 시장 가격을 얘를 시장 가격으로 할래, 얘를 시장 가격으로 할래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가장 최근에 체결된 가격 아니면 그러니까 요렇게 주문을 위에서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이 요렇게 내려서 내고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서 내야 된단 말이죠. 요 스프레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켓 임팩트, 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은 갑자기 균형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마켓 임팩트가 있어서 지금 그 가격에 그대로 100%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도 차이가 생기고 은행에 돈 빌릴 때하고 저축하러 갈 때 이자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괴리가 생기고 물론 그거는 요건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그 선물 옵션 균형 가격식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깊이 있게 차입과 공매에 대한 제약도 있다. 돈을 언제든지 빌리거나 또는 빌려서 주식을 팔거나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빌리거나 이런 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금융기관이 뭐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빌려줍니까? 그런 차익거래 기회가 있어도 차익거래를 하려면 차입이나 공매를 통해서 두 가지 그 기회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의 내용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런데 한계 제약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나 다 이런 불가능 가격 범위에서는 차익거래 이익을 내는 거는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간도 존재하더라 하는 게 여기서의 그 내용이고요.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위주로 쭉 이해하면서 복습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거는 이제 2학기 때 그 파생상품 시장론의 과목이 동시에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더 공부를 강론에 다른 과목에서 또 다루어서 그 진도를 나가시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아비투리지, 스프레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용어 위주로라도 우선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선물 거래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전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우리가 이번 주차에서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것의 4가지 중에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수합거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선물과 옵션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선도거래는 조금 비표준화된 거래 중심의 얘기고 또 수합거래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제도권 기관이나 이런 개인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로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로 선물 옵션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떤 뭐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뭐 여기 투자론에서는 모든 걸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 중심으로 이제 지난 그 차시에서는 이제 선물에서의 어떤 거래 유형 뭐 차익거래나 해지거래나 투기거래 이런 것들을 봤고요. 이제는 좀 더 이제 선물거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선물거래가 선도거래와 달리 표준화된 공적인 거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화를 뭘로 할 거냐? 또 공적인 거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 표준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2가지예요.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이 선물거래는 방금 선물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표준화가 필요하고 표준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공적인 거래다, 공적 거래다 이렇게 하는 게 선도거래와 다른 점이다. 선도거래는 사적인 거래고 그리고 비표준화된 거래라는데 그럼 뭐가 표준화되어 있느냐? 표준화 이 내용이 여기서는 뭐 깊이 있게는 안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속성, 미래 특정 날짜에 특정한 자산을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4가지 속성이 미래 특정한 날짜, 만기, 특정한 자산, 기초자산, 일정한 가격, 그죠? 뭐 호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정한 수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게 표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3, 6, 9, 12월의 2번째 목요일 예를 들어서 선물이다 그러면 옵션은 뭐 연속 3개월에다가 3, 6, 9, 12 중에 최고널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게 표준화돼 있어서 아무 날짜나 만기를 정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선도거래는 사적인 거래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돼요. 밤에 해도 되고 일주일 있다가 해도 되고 이틀 5일 있다가 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초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선물이라는 거가 뭐 똑같이 달러가 표준화된 하나가 되고
금선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선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금액이나 어떤 일정한 가격이라는 것도 틱 사이즈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표준화가 돼 있고 수량도 마찬가지 소수점 이하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적인 거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계약을 공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하는 거 거래소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하게 되고 전산 시스템을 거기 접속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증거금 이 두 가지가 증거금과 거래소라는 것이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거다. 그래서 증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은 이 일종의 매도 계약자와 매입 계약자 당사자 간의 보증금, 나 계약 약속 잘 지킬게 라고 하는 보증금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진이라고 하는 이 증거금을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소 이 증거금을 관리하는 곳을 청산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청산소가 선물 거래소 내부에 있기도 하고 외부에 있기도 하다. 산하기구이면서 또 독립된 기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형식에 대해서 두 가지가 별도로 둘 중에 하나의 형식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소 결제 회원과 비결제 회원. 우리가 보통 증권회사들이 거래소의 회원이잖아요. 또 선물 회사들이 선물 거래소의 그 회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물 부산에 있던 선물 거래소가 통합이 됐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증권 거래소 개념하고. 그래서 증권 선물 이런 말을 증권 선물 거래소에 쓰다가 그것마저도 증권 선물 다 빼고. 왜냐하면 증권 아닌 뭐 돼지고기도 돼지고기 선물 이런 게 금선물 이런 게 되니까 꼭 그 증권이 아닌 실물에 대한 거래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거래소 뭐 이렇게 한국 거래소 코리아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죠. 스탁이라는 것만 국한된 증권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한국 거래소 이렇게 그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 안에 현물 주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같이 있고 어떤 데는 선물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나라는 또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소 내에 청산소가 있기도 하고 독립된 기구이기도 해요. 그럴 때 이렇게 결제회원, 중개회사가 결제회원이라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중개가 가능하죠.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나 선물 매입 계약 할래요. 몇 계약 50계약, 100계약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매도 계약 할래요. 이런 걸 하면 이 중개회사를 거쳐서 이렇게 할 때 그럼 계약 한다고 하면 일단 그 주식하고 다른 거는 주식은 예수금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만큼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지금 선물은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고 바이, 셀이 아니고 앞으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변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게 변하면 계약 이행 안 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충실히 만기에까지 만기 가서 계약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걸 뭘로? 뭐 그냥 사람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증거금이라는 건 돈으로 내라.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개회사에다가 위탁 맡기면 내 거래를 우리 여러분들 주식 살 때도 개인이 거래소에 접속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 통해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물도 선물 회사를 통해서 선물 거래소에 접속을 주문을 다 그 중개회사가 받아서 그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회사가 위탁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로서 중개회사가 위탁 전거금을 받아가지고 이 위탁 전거금을 가지고 다시 그 중개회사가 모아가지고 매매를 직접 이제 거래소에 접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전거금을 명칭을 바꿔서 매매 전거금 이렇게 하는데 명칭만 바뀌느냐? 금액도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위탁 전거금은 중개회사가 선물 중개회사가 뭐 삼성 선물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야 그냥 요 전거금 받아서 전달만 해줄래요?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 전거금은 매매 전거금보다 돈을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받아서 자기 수수료 떼고 뭐 거래할 때마다 또 떼는 것도 있고 거래 수수료도 있고 어쨌든 위탁 전거금이 좀 더 많고 그 중에 조금 떼고 매매 전거금만큼 충족되도록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전거금의 용어가 뭐 유지 전거금, 추가 전거금, 개시 전거금 이런 용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중개회사가 결제 선물 거래소의 결제 회원이 아니라면 반드시 중개회사 회원인 중개회사를 거쳐서 주문이 가능하다. 매매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처음 전거금을 계약 체결할 때 내는 전거금을 오리지널 마진 또는 이니셜, 최초의 개시 전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 시점에 매입자, 매도자 양쪽 다 낸다. 양쪽 다 계약을 잘 이행할 거라는 걸 저는 믿어주세요. 돈 낼게요. 보증금 예치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거래 매입자, 매도자의 거래 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걸 우리는 주로 증거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2일간의 선물 가격 변동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전거금을 결정을 하고 지금 냈는데 하루 만에 그냥 가격이 그 이상 떨어져가지고 전거금 모자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한 이틀 정도 가격 변동에 뭐 해당되는 것 정도는 내게 하고 네, 그래서 개시전거금은 통상적으로 이제 유지전거금률의 한 1.5배 정도 높게 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시점검과 유지점검이 나왔는데, 개시점검은 방금 얘기했듯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 하는 거고, 유지점검은 뭐냐 그러면, 유지점검은 이제 바로 일일 가격 변동폭의 그 정도의 손실을 보전할 만한 수준에 해당되도록 책정한 점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개시점검은 매 일정한 유리 되도록 한다. 이 얘기인데, 보통 뭐냐면 처음에 얼마를 내놓고 개시점검을 딱 내놨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거래를 했다. 이제 선물 매입 5만 원짜리 사겠다, 팔겠다, 매도 계약, 매입 계약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00원 정도의 점검을 냈다고 치면 하루에 5,000원씩 변해가지고 보통 5,000원이라고 해서 2,500원씩 변했다고 쳐도 되고, 그래서 10,000원을 내놨는데 그 다음날 3,000원, 그 다음날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8,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00원 정도의 점검 중에서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5,000원은 금방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그래서 여기는 수준이에요, 수준. 이거를 금액이라는 게 아니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기준을 설정해주고, 유지점검 수준, 메인테이넌스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고, 요거 이하로 떨어지면 더 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보게 될 추가 점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시 점검의 일정률에 해당되는, 그게 한 70%, 66%, 3분의 2, 뭐 67%, 요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지점검률은 개시점검의 한 3분의 2 정도의 수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3분의 1을 거꾸로 역수로 쓰면 좀 전에 보셨던 1.5배가, 개시는 유지의 1.5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같은 말의 반복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 점검은 뭐냐? 추가 점검은 이렇게 일정 점검 수준이 유지 점검 수준보다 내려갔을 때 처음 수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개시 점검 수준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 점검은 채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누가 한다? 청산소라는 곳에서 깨끗하게 이게 점검 모자라요, 많아요, 이걸 장부 정리를 쫙 해준다 그래서 깨끗하게 장부 정리한다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명칭이 붙었고, 그게 우리말로 청산소 이렇게 된 거고, 그 점검을 더 내세요 하는 게 마진 콜. 점검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가격이 원래 점검 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5만 원에 사겠다고 계약했는데 이 가격이 6만 원, 7만 원 되면 점검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중 가격보다 이 사람은 유리한 거잖아요. 7만 원짜리는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검이 이 사람은 오히려 돌려줘야 돼. 그런 경우를 마진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 점검을 회수, 인출, withdrawal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일에 처음 거래 개시 딱 하는 날, 요만큼 개시 점검을 내게 돼 있어요. 이니셜 마진 또는 오리지널 마진을.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났더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만큼 점검 수준이 떨어졌어.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그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거 대칭, 밑에 있는 게 대칭으로 그려질 텐데,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나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가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점검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변하다가 갑자기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에 사겠다고 그랬 개시 점검은 아니고 10,000원 냈는데 5만 원에 사겠다 했더니 이게 뭐 6만 원이 돼서, 그러면 점검이 10,000원이 오버하면 점검 인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클렉 마진에서 마진 컬렉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돌려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을 때 여기 유지점검 수준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기준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하로 내려오면 점검을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점검을 더 받아놔야지 라고 해서 추가로 점검을 어디까지? 개시 처음만큼 채우는 거예요. 유지점검 수준 채우는 게 아니고 개시 점검만큼 채우는 것을 베리에이션 마진 또는 어디셔널 마진, 추가 점검 또는 변동 점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한국시는 10월 1일에 12월이 한월인, 이제 여기는 딜리버리 먼스, 이게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만기월인, 그죠? 한월인.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expiration months, expiration date. 이게 똑같은 만기일이지만 영어로 표현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일이 속한 달이 12월인 밀 선물 20계약을 계약당 2,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부쉘당 5,000원 해가지고 2,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때 한 계약당 5,000부쉘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5,000부쉘이고 그래서 한 1부쉘은, 이거는 사실 여기 적혀 있으니까 35리터 8갤론, 이게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 1갤론이 3.78호인가요? 그러니까 3.785, 부쉘을 따졌을 때, 그램 3.785 정도 되는데,
어쨌든 뭐 35리터 이러면 대충 알잖아요. 1리터짜리 35개 이렇게 상상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보고, 표준으로 해서 한국시가 거래하는 선물거래소의 개시전거금은 부실당 500원이며 유지전거금은 3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0계약인데 기본적으로 한 계약당 5,000부쉘, 여기서 5,000원, 부쉘당 5,000원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5,000부쉘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게 가능하죠. 계약당 2,500만 원이라는 거죠. 5,000 곱하기 5,000 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한 부쉘당 5,000원이고, 그리고 한 계약은 5,000부쉘이니까 2,500만 원이 되죠. 이거 20계약이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증거금만 우리가 보면 되니까, 증거금은 부쉘당 얼마다? 부쉘당 300원의 유지점검이고 개시점검은 500원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계약 체결하는 날 10월 1일 날 만기가 12월인 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매입 계약을. 자, 그러면 10월 2일에 종가가 50원 내리고 5,000원에서 50원 내리고 3일 날은 또 거기에서 200원이 내리고 또 100원 오르고 또 뭐 150원 내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점거금을 한번 이 관리하는 과정을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은 뭐 한다? 개시점검 일단 내야 되겠죠. 한국시가 청산소에 납입해야 하는 개시점검 액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한번 보시면 10월 1일 날 개시점검은 얼마다? 부쉘당 500원의 점거금이 필요한데 이 부쉘이 한 계약당 5,000부쉘이었으니까 총 20계약이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내는 그런 개시점검 수준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기준인 유지점거금 수준은 최소한은, 그리고 개시점거금은 일종의 말하자면 최대 점거금 수준이고 유지점거금 수준은 최소 점거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지점거금 수준은 300원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유지점거금 수준은 여기서 300원이고, 그죠? 개시점거금은 500원, 여기는 300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00원과 300원을 적용하면 개시점거금은 5천만 원, 유지점거금 수준은 3천만 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천만 원과 3천만 원이 최대 점거금 수준, 개시점거금, 최소 점거금 수준, 유지점거금 수준 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이 계산이 되고요. 그 첫날 이렇게 5천만 원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갔더니 얘가 4,950원으로 50원 내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5천원에 사겠다는 선물 매입 계약을 했는데 하루에 50원을 내렸으니 가격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약당 5천 부쉘이고 20계약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10만 부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50원씩 손해가 났으니까 이거는 500만 원의 증거금이 감소하는 그런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거금 수준은 5천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떨어졌으니까 4,5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점거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에는 이랬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렇게 점거금이 이렇게 500만 원 내렸어요. 4,500만 원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날에 200원이 더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1,950원에 4,750원, 200원으로 뚝 더 떨어졌죠. 매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5천원에 사겠다는데 자꾸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죠. 기회 손실이. 그래서 이제 2일 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일 날은 이렇게 했고 3일 날은 그럼 200원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3일 날 갔더니 가격 손실이 여기 4천 전날보다 200원이 더 떨어졌죠. 그래서 2천만 원이 가격이 4,500만 원에서 또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점검 수준이 4,500에서 또 500 떨어졌다가 2,000 떨어졌으니까, 그죠? 결국은 2,500이 떨어져서 4,500에서 2,000 떨어져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2,500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점검 수준은 우리가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지점검 수준 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3천만 원이 유지점검 수준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로 2,500원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추가로는 얼마? 개시만큼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죠. 개시점검만큼을 2,500만 원을 채워서 점검 수준은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개시점검이 꽉 채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여기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2,500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개시점검만큼 추가 점검 2,500만 원을 납입을 해서 처음 수준으로 채워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그러고 나서도 문제에서 보면 이게 100원이 다시 올랐죠. 이제 여기 50원 떨어졌다가 200원 떨어졌다가 다시 4,750원에서 4,850원으로 100원이 올랐어요. 4일 날은. 그래서 4일 날 가면은 이제 원래 증거금 수준보다
원래 전날은 4,750원이었는데 4,850원으로 100원이 올라서 봤더니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1,000원 1,000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전거금으로서는 이익이 생긴 거죠. 가격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거금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전거금은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전거금 수준이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6천만 원이 됐으니까 인출을 1,000만 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요 의미는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돼서 다시 원래 리셋이 되는 처음 개시 전거금 수준으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여기서 1,000만 원이 올라서 1,000만 원을 전거금 인출을 해야 되는 인출을 하게 되는 뭐 내가 인출을 안 해도 그냥 돌려준다는 거죠. 요런 거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5천 다시 5천이 원래대로 개시점검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100원 올랐다가 다시 150원으로 4,700원으로 됐으니까 마지막 최종 종가는 4,700원이 됐다. 그러면은 4,700원이 됐으니까 이제 5일날은 다시 여기 4,750원에서 요때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4,800원이 850원이 된 거는 인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인출해 가서 리셋이 되니까 요 전날 여기 4,850원인 날이 아니고 전전날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4,75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 잘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잘 마지막 날에는 여기 4,750원을 기준으로 해서 4,700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손실이 여기 50원 손해난 거잖아요. 4,700원 줄은 거죠. 이미 850원을 갔던 거는 다시 750원 되돌려 놓은 상태예요. 인출을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이 가격 손실이 난 거다. 그래서 전거금 수준은 4,500만 원으로 다시 이렇게 개시전거금과 유지전거금 사이에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냈을 때 특히 여기서 잘 틀려요. 여기서 4,850원 직전일 때 여기 인출했다는 걸 까먹으면 요 4,850원을 기준으로 또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요 차이만큼 인출해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4,750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정확한 전거금 수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요거 자체 하나만 보면 그런데 자 A라는 사람이 이 선물 거래를 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만기 3월달이도 하고 6월달이도 하고 옵션 거래도 하고 하면 이 전금이 총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뭐 전금 계산하고 할 게 또 많아져요. 그런데 뭐 옵션은 왜 전금을 내요 하는데 옵션도 옵션 계약을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의무만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어떤 기능으로 전거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수자는 이미 스스로 돈 냈고 자기 권리를 샀기 때문에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전거금이 필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하나의 계약만, 하나의 종류의 선물 거래만 한다면 이런 흐름으로 하는데 이게 한 투자자가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가 다양할 수도 있고 상품이 다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전거금을 이런 청산소에서 계산해 주는 대로 선물 중개회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뤄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한 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봤지만 원래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는 투자론에서 지금 주식에 대해서도 채권에 대해서도 선물에 대해서도 옵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봤고 좀 더 이제 뭐 다양한 거래 전략이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강론 개별 과목을 통해서 그 과목만 다루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또는 다른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거나 이런 기회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거금의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고 그 전거금의 세 가지 개시전거금, 유지전거금, 수준, 추가전거금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